토리노 광장에서 한 마리 말을 껴안고 울부짖었던 그 남자. 그의 이성이 부서져 내리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그의 영혼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던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1844년 10월 15일 독일 심켄의 작은 목사관.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카를 루트비 니체는 루터교 목사였고 어머니 프란치스카는 독실한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신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첫 아들. 아버지는 당시 프로이센의 국왕이었던 프리드리 빌헬름 4세의 생일에 태어난 이 아이에게 왕과 같은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프리드리 빌헬름 니체. 그 이름에는 한 집안의 기대와 신앙,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유난히 조숙하고 진지한 아이였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대신 혼자 성경을 읽었고 4살 때 이미 글을 깨우쳤습니다. 10살 때는 종교를 주제로 시와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를 지닌 이 어린 아이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작은 목사. 모두가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니체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신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은 선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세계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또 너무나 잔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니체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 카를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한때 명료한 설교로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던 그의 입에서는 이제 고통스러운 비명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발작이 반복되었고 시력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린 니체는 속수무책으로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두운 방에 갇혀 절규했습니다. 신실했던 목사는 더 이상 신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에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린 니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신을 충실하게 섬겼던 선하고 자비로웠던 나의 아버지가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이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의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1849년 7월 11개월간의 투병 끝에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연화증, 그것이 병의 이름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묘지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사람들의 흐느낌 속에서 5살의 니체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머릿속에는 거대한 질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신은 전지전능하고 선하다면 왜 자신의 가장 충실한 종의 고통을 외면했는가? 왜 나의 아버지를 데려갔는가? 신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니체가 경험한 신의 첫 번째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의 영혼에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니체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엘리자베트, 할머니, 그리고 2명의 고모. 남자는 오직 자신뿐인 여성들로만 가득한 집. 집안은 슬픔과 애도의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엄격한 경건함과 금욕적인 분위기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기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의 선함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니체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의심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면 깊숙한 곳으로 억눌렀습니다. 겉으로는 더욱 엄격하고 모범적인 작은 목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더욱 필사적으로 성경을 파고들었고 더욱 엄격하게 신의 계율을 지켰습니다. 마치 금이 간 벽을 두꺼운 벽지로 덮어버리려는 것처럼 그는 신앙이라는 껍데기로 내면의 의심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균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내면의 질문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고통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은 왜 이토록 부조리한가? 책 속에 파묻혀 고독을 달래고 피아노를 치며 슬픔을 사귀는 동안에도 그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게 될 거대한 질문의 씨앗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신의 침묵을 목격한 소년. 그는 이제 세상과 신을 향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독일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 슐포르타였습니다. 어머니는 니체가 그곳에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슐포르타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신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을 영원히 떠나게 만들 너무나 매혹적이고 위험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1861년 가을바람이 슐프포르타의 오래된 석조 건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독일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 이곳의 공기는 라틴어와 규율, 그리고 400년의 전통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7살의 니체는 이곳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한결같이 그의 명석함과 성실함을 칭찬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한 규율에 순응하는 완벽한 학생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니체는 홀로 도서관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호메로스와 아이시엘로스, 소포클레스, 고대 그리스의 시인과 비극 작가들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는 전율했습니다. 그 책들이 말하는 것은 순종, 믿음, 내세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질투하고, 사랑하고, 복수하고, 고뇌하는 신들, 운명에 맞서 처절하게 싸우다 장렬하게 파멸하는 인간들, 그것은 삶 그 자체의 이야기였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뒤엉킨 생명력 넘치는 비극의 정신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버지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고통을 인내하고 신의 은총을 구하는 세계.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격정적으로 긍정하는 세계. 니체는 그 두 세계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작은 목사가 되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의 영혼에 디오니소스의 광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본 대학에 입학한 그는 신학과 고전 문헌학을 동시에 공부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신을 연구할 수 없었습니다. 1865년의 어느 날 밤, 니체는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잉크에 펜을 담그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몇 줄의 글이 어머니의 심장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써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로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전통과의 결별이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죽이는 고통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어머니는 절망했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들의 결심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니체는 완벽한 고아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살아있는 신마저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거대한 공허감에 휩싸였습니다. 길을 잃고 라이프치히의 거리를 방황하던 어느 날, 그는 운명처럼 한 헌책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먼지 쌓인 서가에서 그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저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당시에는 완전히 잊혔던 철학자였습니다. 니체는 그 자리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악마가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고 오래된 진리가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본질이 맹목적인 삶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고통이며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라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어둡고 염세적인 철학이 니체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신없이도 세상의 고통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자신의 병, 세상의 부조리,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신의 뜻이나 섭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맹목적인 의지가 날뛰는 거대한 비극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첫 번째 철학적 아버지를, 죽은 신을 대체할 첫 번째 우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 두 번째 우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죽은 철학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술의 신이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이자 독일 예술계의 혁명가였습니다. 니체는 그의 음악에서 쇼펜하우어가 말한 비극적 세계가 예술로 승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고통을 끌어안고 긍정하게 만드는 디오니소스 정신의 재림이었습니다. 1868년 11월 24살의 니체는 마침내 자신의 영웅을 만났습니다. 바그너의 저택에서 그와 마주 앉았을 때 니체는 지독한 근시에도 불구하고 바그너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불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하여, 그리스 비극에 대하여, 독일 정신의 미래에 대하여. 바그너는 젊은 천재의 통찰력에 감탄했고 니체는 거장의 인정에 황홀경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교감이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에게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이끌어줄 강력하고 위대한 정신적 지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신을 버린 텅 빈 제단 위에 두 명의 새로운 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고통을 진단하는 냉철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바그너는 그 고통을 예술로 구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니체에게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어두운 대지였고 그 위로 바그너의 예술이라는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두 사상의 만남 속에서 니체는 더 이상 지독한 지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두 거인의 어깨 위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두 스승의 사상을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철학을 빚어내고 싶었습니다. 병든 유럽 문화를 구원할 새로운 비극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나 제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신화의 창조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이 젊은 천재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곧 던질 선전포고가 학계 전체를 얼마나 큰 충격에 빠뜨릴지, 심지어 니체 자신도 아직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869년 스위스 바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학의 복도에는 낡은 책 냄새와 잉크 냄새, 그리고 존경받는 전통의 무게가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저마다 수십 년의 경력을 자랑했고 학문의 세계에서 박사 학위는 최소한의 입장권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4살, 박사 학위는커녕 졸업 논문조차 제출하지 않은 청년이 정교수로 임용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 역사상 가장 젊은 고전 문헌학 교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격이 아니었습니다. 학계의 모든 관행과 상식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그의 스승, 당대 최고의 문헌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리칠 교수의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는 바젤 대학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39년간 수많은 젊은이들을 지켜봤지만 니체와 같은 인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소. 만약 그가 원한다면 그는 독일 학계의 정점에 오를 것이요.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입니다. 스승의 절대적인 보증 아래 니체는 혜성처럼 학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강의는 순식간에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그의 눈은 고대 그리스의 신들처럼 빛났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압도적인 지성과 기존의 틀을 깨는 해석에 매료되었습니다. 학계의 가장 밝은 별, 모두가 그의 빛나는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872년 니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첫 번째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비극의 탄생, 그것은 단순한 학술 서적이 아니었습니다. 학계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이자 서구 문명 2000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망치였습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진짜 정신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보통 고요하고 질서 잡힌 이성과 균형의 아름다움을 떠올립니다. 니체는 그것을 아폴론적인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꿈속의 아름다운 환상처럼 현실의 고통을 가려주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것,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상징하는 도취와 광기,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혼돈, 삶의 고통과 환희가 뒤섞여 폭발하는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둡고 위험한 힘을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언합니다. 그리스 비극의 위대함은 바로 이 디오니소스적 심연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예술로 끌어안아 삶의 일부로 긍정했다는 데에 있다고. 이것은 당시 학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망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성만을 강조하고 삶의 어두운 본능을 억압하면서 디오니소스 정신이 죽어버렸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서양 문명은 지난 2000년간 삶의 절반을 잃어버린 채 병들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을 치유할 메시아로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르던 예술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지목했습니다. 바그너의 음악극이야말로 디오니소스 정신의 화려한 부활이라고 그는 책의 마지막 장을 온통 바그너에 대한 찬사로 채웠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의 책이 출간되자 학계는 경악을 넘어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의 광기, 어린 잠꼬대였습니다. 한때 유망주로 떠오르던 젊은 학자
울리 폰 빌라모비츠 울렌도르프는 공개적으로 니체의 책을 헛소리와 사이비철학의 끔찍한 조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니체가 학자로서 자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살인이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복도에서 그를 마주쳐도 눈길을 피했습니다. 한때 존경을 표하던 학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텅 비어갔습니다. 학문의 정점에 올랐던 천재는 순식간에 학계에서 가장 외로운 이단아가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을까요? 니체는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상아탑의 가장 깊은 토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합리라는 이름 아래 감춰두었던 삶의 불편한 진실, 즉 세상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으며 고통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든 문명을 진단하러 온 의사였지만 환자들은 그의 진단서를 찢어버리고 그를 미치광이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통찰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거부당하는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학계의 가장 밝은 별은 그렇게 추락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아직 몰랐습니다. 학계의 차가운 시선보다 더 잔인하고 무자비한 적이 바로 자신의 몸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학계로부터의 고립, 그것은 니체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파괴하고 있던 적은 바깥이 아닌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어두운 방 안, 젊은 교수는 침대에 누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망치로 두개골을 내려치는 듯한 고통. 눈을 뜨면 세상이 빙빙 돌고 뱃속의 모든 것을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학문적 비판보다 더 잔인하고 동료들의 외면보다 더 냉혹한 적, 그것은 바로 그의 몸, 그의 육체였습니다. 니체의 삶은 평생이 질병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뇌를 쪼개는 듯한 편두통이었습니다. 고통이 시작되면 그는 며칠이고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둔 채 신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밤을 새워 고전을 탐독하던 그의 눈은 이제 책을 펼치면 몇 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글자들이 녹아내리고 문장들은 의미를 잃고 흩어졌습니다. 철학자에게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돋보기를 눈에 바짝 붙이고서야 겨우 한 문장 한 문장을 힘겹게 읽어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육체의 붕괴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발발하자 애국심에 불타던 니체는 자원하여 의료병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는 부상병들을 돌보며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피와 고름, 절규 속에서 그는 이질과 디프테리아에 걸렸고 이 후유증은 그의 남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조국을 위해 바친 헌신은 그의 건강을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리는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바젤 대학의 강의실. 학생들은 총기 넘치던 젊은 교수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강의 도중에도 갑작스러운 구토감의 말을 잊지 못했고 지독한 두통 때문에 이마를 짚은 채 침묵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강단에 설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써내려갔습니다. 24의 나이에 독일어권 학계 전체를 뒤흔들며 정교수가 되었던 천재. 하지만 이제 그의 나이 34.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1879년 니체는 바젤 대학 교수직을 공식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안정된 직장, 사회적 지위, 존경받는 학자의 명예,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니체는 훗날 이 순간을 인생 최악의 암흑기가 아니라 위대한 해방의 순간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교수라는 직위는 안정인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강의 준비와 행정 업무는 그의 사유를 갉아먹었고 학계의 관습은 그의 자유로운 정신을 억압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역설적으로 그를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어준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프리드리히 니체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유정신 프레이가이스이라 칭했습니다. 국가에도 직업에도 가족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방랑자. 그것이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기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정을 버렸기에 진정한 사유를 시작할 수 있었고, 관계를 포기했기에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병든 육체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니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 태어난다는 것.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품듯이 그의 무너진 육체는 영원히 빛날 철학의 보석들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직 사임 후 그의 삶은 말 그대로 떠도는 삶이 되었습니다. 작은 트렁크 하나를 들고 그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스위스 실스마리아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이탈리아 토리노나 프랑스 니스에서 그는 값싼 하숙집을 전전하며 오직 걷고 생각하고 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이면 하루에 8시간씩 산길을 걸으며 사유했고, 밤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생각들을 메모지에 휘갈겨 썼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순례이자 고통스러운 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자유는 지독한 외로움을 동반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글은 여전히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진리를 함께 나눌 단 한 사람, 그의 영혼을 이해해줄 동반자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마치 그의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 한 여인을 그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이었던 사랑의 시작이자 가장 깊은 절망의 서곡이 될 줄은 그때의 니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37의 프리드리히 니체는 방랑자였습니다. 병든 육체를 이끌고 스위스의 산과 이탈리아의 해변을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유정신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고독한 탐구자,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지독한 외로움으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학계는 그를 외면했고 가족조차 그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거대한 사유를 이해하고 함께 나눌 단 한 명의 동반자를, 영혼의 동지를 필사적으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1882년 봄, 영혼의 도시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봄 햇살이 길게 늘어지던 어느 날, 그의 친구 파울레가 한 여인을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 21살의 러시아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지성과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불꽃 같은 자유의지를 지닌 그 시대가 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영혼이었습니다. 니체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 속에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빛이었습니다. 니체는 첫 만남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별에서 떨어져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적어도 니체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의 죽음, 도덕의 기원, 예술의 본질, 니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상의 성체를 이 21살의 여성은 두려움 없이 탐험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 기반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니체는 전율했습니다. 그는 제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 자신의 영혼의 쌍둥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니체와 루, 그리고 친구 파울레, 세 사람은 세속의 모든 관습을 초월한 지적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삼위일체라 불렀습니다. 결혼이라는 낡은 제도를 벗어나 오직 학문과 우정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 그것은 니체의 철학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위대한 실험처럼 보였습니다. 니체는 이 지적 유토피아의 중심에 루살로메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그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보지 못했던 고독한 철학자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루에게서 자신의 철학적 후계자를 보았고, 병든 자신을 구원해줄 연인을 보았으며, 외로운 삶의 종지부를 찍어줄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는 친구 파울레를 통해 루에게 청혼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직접 전할 용기조차 없었던 너무나 서툰 구애였습니다.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루는 니체를 존경했지만 그의 아내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자유로운 지적 동지 관계, 바로 그 성삼위일체였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열정은 이미 우정을 넘어선 위험한 영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트였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오빠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소유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천재성을 숭배했지만 그의 철학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루 살로메는 오빠를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부도덕한 러시아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독이 든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니체에게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루살로메가 파울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당신의 명성을 이용하려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들을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니체의 편지를 몰래 뜯어보고 루알의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했습니다. 의심은 암세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니체의 마음속에서 성삼위일체라는 순수한 이상은 추악한 삼각관계라는 의심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1882년 가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루알레는 니체를 떠나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지식의 공동체를 만들자던 그들의 약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니체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버림받은 것, 그것은 완전한 배신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의 한 호텔방, 니체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위해 아편을 삼켰고 깨어나면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평생 경멸했던 자기 연민이라는 앱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쇠사슬 같던 육체의 고통보다 더 지독한 영혼이 찢겨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이별이 이토록 파괴적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여자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루살로메는 그의 철학, 그의 미래,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를 잃은 것은 자신의 사상이 현실에서 뿌리내릴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초인을 꿈꾸었지만 그는 가장 인간적인 시련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가치를 다시 세우려 했지만 그는 사랑과 우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파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차갑고 황량한 심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영혼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어 글을 썼습니다. 나는 이번 겨울에 죽을 걸세.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감당해냈네. 이제 나는 모멸감 속에서 파멸할 운명이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마저도. 그의 위대한 정신은 이 끔찍한 배신감 속에서 남김없이 불타체가 되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가 태어난다는 것을. 가장 완벽한 파괴는 가장 위대한 창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신을 죽인 철학자는 이제 자기 자신마저 죽여야 했습니다. 과거의 자신, 상처받은 자신, 나약한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폐허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위대한 예언자가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882년 겨울, 이탈리아 제노바의 작은 여관방, 창밖으로는 지중해의 겨울바람이 울고 있었지만 방 안은 그보다 더한 한기로 가득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살로메와 파울레에게 버림받은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깊은 심연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영혼의 쌍둥이라 믿었던 존재, 가장 신뢰했던 친구, 지성의 동반자라 여겼던 사람. 그 둘이 함께 자신을 조롱하며 떠났다는 생각에 니체의 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멸감,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그의 편지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직 내 어머니와 누이 덕분일 것이다. 그는 버텼습니다. 아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고독, 그 한가운데에서 니체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걸었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느끼기 위해, 고통 속에서 생각하기 위해 걸었습니다. 제노바 근처의 작은 해변 마을 라팔로. 그는 목적 없이 해안가를 거닐었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그의 발밑에서 부서지고 갈매기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그의 내면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떤 인물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인간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고대의 예언자.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람. 그의 이름은 자라투스트라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환멸이 극에 달했을 때 역설적으로 그는 인간을 넘어설 새로운 인간을 상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를 잉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듬해 여름, 니체는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실스마리아로 향했습니다. 해발 1800m의 고원, 거대한 산과 푸른 호수,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침묵만이 존재하는 곳. 그곳에서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만납니다. 그는 매일같이 험준한 산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씩 오직 걷고 사유하고 또 걸었습니다. 그에게 걷는다는 것은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모두 걷는 자의 발끝에서 나온다. 실스마리아의 장엄한 자연 속에서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선언합니다. 신은 죽었다. 짧고도 단호한 이 문장. 이것은 단순한 무신론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구 문명 전체를 향한 섬뜩한 진단서였습니다. 지난 2000년간 서양인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던 절대적인 가치체계, 즉 기독교적 도덕이 그 생명력을 잃었다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왜일까요? 계몽주의 이후 이성이 발달하면서 신이라는 절대적 기반 없이도 인간은 스스로 도덕과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끝을 보았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라는 태양이 사라진 하늘 아래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판단할 기준이 사라진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해지는 시대. 니체는 이것을 허무주의, 즉 니힐리즘의 도래라고 예언했습니다. 신이 사라진 텅 빈 왕좌에 이제 끝없는 공허와 절망이 들어설 것이라고요. 이것은 예언이자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신이 죽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니체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욱 깊은 사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실바플레나 호숫가를 지나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바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니체는 그 바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성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계시와도 같은 전율과 공포를 동반한 압도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 생각의 이름은 바로 영원회귀였습니다. 영원회귀, 모든 것은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이 기쁨, 이 고통, 이 지루함, 당신이 겪었던 모든 성공과 모든 실패, 사랑과 배신, 탄생과 죽음, 이 삶의 모든 순간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지금과 똑같은 순서로 영원히,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끝없이 말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어느 날 밤 악마가 당신에게 찾아와 이렇게 속삭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또다시,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것도 없을 것이며 모든 고통과 쾌락, 모든 생각과 탄식, 네 삶의 모든 것이 똑같은 순서로 내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겪었던 최악의 고통과 절망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그래도 당신은 이 삶을 다시 한번 살겠다고 기꺼이 긍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류에게 던져진 가장 무서운 질문이자 가장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바로 여기에서 허무주의를 극복할 단 한 명의 인간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 모든 고통과 모순까지도 온전히 사랑하고 긍정하여 영원한 반복 앞에서도 미소 지으며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인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창조하는 인간. 더 이상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 니체는 그런 인간을 초인, 독일어로 위버맨시, 유버맨시라고 불렀습니다. 초인은 신이 죽은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희망이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목표였습니다. 이 경이로운 생각들, 자라투스트라, 신의 죽음, 영원회귀, 그리고 초인, 이 모든 것이 실스마리아의 고독한 산책길 위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니체는 제노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를 받아 적었습니다. 열흘이었습니다. 단 열흘 만에 그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를 완성했습니다. 인류의 정신사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이 책은 그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불과 열흘 만에 용암처럼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인 동시에
그 누구를 위한 책도 아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대는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어쩌면 100년이 지나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책은 출판되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침묵했고 친구들조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고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삶을 긍정하는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 버림받는 처절한 실패가 역설적으로 그를 초인의 철학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의 가장 깊은 상처가 인류에게 가장 빛나는 별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를 통해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위대한 창조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활화산이 되어 마지막 불꽃을 향해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1888년의 봄, 이탈리아 토리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알프스의 눈 녹은 물이 흐르는 포강과 격자 무늬로 반듯하게 뻗은 거리, 장엄한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질서와 위엄. 니체는 이 도시의 명징한 공기 속에서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를 짓눌렀던 스위스의 축축한 안개와 이탈리아 남부의 무더위를 벗어나 마침내 정신이 가장 맑게 깨어나는 장소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은 나를 위한 곳이다. 나는 이곳에서 비로소 나 자신이 된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궤도에 오른 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규칙적인 일상. 토리노의 시민들은 낡은 코트를 입고 조용히 거리를 사색하며 걷는 이 이방인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격렬하고 위험한 화산이 마지막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든 육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편두통은 뇌를 쪼개는 듯했고 위장 경련은 음식을 거부했으며 시력은 책을 읽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꺼져가는 촛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육체의 쇠락은 그의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한 사람처럼 그는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창작이 아니었습니다. 필사적인 투쟁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어둠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활자로 새겨 넣으려는 한 인간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그가 머물던 작은 하숙집 방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거의 실명에 가까운 눈으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휘갈겨 쓴 메모지들이 방 안에 흩날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간신히 고용한 타자수에게 그 암호 같은 글자들을 불러주며 한 문장 한 문장 책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다가도 어느 순간 번개처럼 덮쳐오는 영감에 사로잡혀 몇 시간이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경이로운 1888년 한 해 동안 토리노의 작은 방에서 무려 5권의 책이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포문은 옛 우상을 향한 결별선언, 바그너의 경우였습니다. 한때 아버지처럼 숭배했던 예술가에게 보내는 잔인한 조문이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현실을 잊게 만드는 퇴폐적인 마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삶의 의지를 고양하는 디오니소스적 예술이 아니라 병든 자들의 허무주의를 위로하는 기독교적 예술의 변종일 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철학사의 길이 남을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바로 우상의 황혼입니다. 그는 자신을 망치를 든 철학자라 칭하며 서구 문명이 수천 년간 숭배해온 모든 낡은 가치들, 즉 우상들을 하나씩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 도덕, 진리, 신. 그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치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기독교의 심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안티크리스트.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서구 문명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과 동정이 강자의 본능을 거세하고 약자를 우대하는 노예 도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죄책감을 발명하여 인간의 건강한 생명력을 병들게 하고 현실의 삶을 부정하며 저 너머의 천국이라는 허상을 믿게 만든 인류 최악의 저주라고 공격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자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전율적인 텍스트였습니다. 책의 목차만으로도 그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이것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외침이자 스스로를 역사적 운명으로 규정하려는 처절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는 인류를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몰아붙였을까요? 왜 그는 이토록 위험하고 도발적인 언어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정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광기라는 심연이 그의 발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음을 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폭발적인 저술 활동은 다가오는 파멸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자신의 이름이 후세에 의해 왜곡되거나 잊히기 전에 가장 순수하고 폭발적인 형태로 세상에 남겨두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이 인류의 역사를 두동강 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신 이전의 역사와 자신 이후의 역사로 나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가치가 재평가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토리노의 가을이 깊어가면서 그의 편지들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왕들에게 전보를 보내 교황을 소환하라고 명령했고 자신을 디오니소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칭했습니다. 천재의 통찰과 광기의 과대망상이 뒤섞인 문장들이 종이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가장 밝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89년의 차가운 겨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대한 폭발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1889년 1월 3일 토리노 광장의 비명과 눈물은 한 위대한 정신의 장송곡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니체의 빛나던 지성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 오버백이 토리노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망치를 든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피아노를 미친 듯이 두들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사유의 빛은 영원히 꺼져버렸습니다. 그가 미쳤습니다.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니체는 진단서에 진행성 마비라는 병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병이 매독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평생 그를 괴롭혔던 뇌질환 때문이었는지 혹은 그 모든 고독과 절망이 마침내 그의 정신을 부서뜨린 것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나는 다이너마이트라고 외쳤던 폭발적인 정신은 이제 쟤만 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니체는 남은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삶에서 소음과 투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고 논쟁하지도 않았으며 고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해진 그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정원을 천천히 산책할 뿐이었습니다. 한때 유럽 전역을 떠돌던 고독한 방랑자는 이제 어머니의 집이라는 작은 세계에 갇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정신은 토리노 광장에서 이미 죽음을 맞이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가 살아 숨쉬는 동안 그의 사상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살자는 바로 그의 피를 나눈 여동생 엘리자베트였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반유대주의 식민지를 건설하려다 실패하고 남편을 잃은 엘리자베트는 오빠의 이름값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니체의 유고를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가 남긴 수천 장의 메모와 편지, 미완성 원고들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니체의 철학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즉 극단적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사상에 부합하도록 재단하고 편집하고 심지어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 그녀는 바이마르에 니체 아카이브를 설립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위대한 철학자의 유산을 보존하는 고결한 기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진실을 매장하고 왜곡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니체가 폐기했던 메모들을 멋대로 짜깁기에 권력의 의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니체의 권력의 의지는 약자를 지배하는 강자의 권리로, 초인은 우월한 아리아 민족으로 둔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의적인 지적 사기였습니다. 평생에 걸쳐 독일 민족주의를 정신 나간 짓이라 비웃고 국가를 가장 차가운 괴물이라 불렀으며 반유대주의자들을 실패한 자들의 시기심이라 경멸했던 니체의 사상이 정반대의 의미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가장 혐오했던 자들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왜곡의 정점은 아돌프 히틀러가 니체 아카이브를 방문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트는 히틀러를 환대하며 니체의 지팡이를 선물했고 히틀러는
니체를 나치즘의 위대한 예언자로 칭송했습니다. 니체의 섬세하고 다층적인 사유는 그렇게 금발의 야수와 주인 도덕이라는 야만적인 구호로 납작하게 눌려버렸습니다. 초인을 꿈꿨던 철학자는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정신이 무너진 뒤 찾아온 명성은 이토록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1900년 8월 25일, 니체는 이 모든 비극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55이었습니다. 10년간의 긴 침묵 끝에 찾아온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은 그의 왜곡된 명성에 걸맞게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진짜 니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을 죽이고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했던 철학자. 그는 평생 고독과 싸웠고 자신의 상처를 별로 만들었으며 인류에게 스스로의 주인이 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그를 가장 이해하지 못했고 가장 배신했던 자의 손에 의해 독이 든 성배가 되어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사유는 칼날이었고 그의 언어는 망치였습니다. 그는 낡은 가치들을 부수고 신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초인이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의 빛이 사그라들자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유산을 덮쳤습니다. 바로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 파르스터 니체였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섬세한 철학을 자신의 편협하고 위험한 사상에 맞춰 재단했습니다. 니체의 원고 위로 그녀의 왜곡된 욕망이 잉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권력의 의지는 잔혹한 지배의 논리로, 초인은 인종적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고독자는 사후의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대중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가장 경멸했던 자들의 예언자로 추대되었습니다. 한때 유럽의 정신을 뒤흔들었던 거인은 이제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이름 아래 수많은 악행이 정당화될 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신을 죽인 철학자는 그렇게 자신을 가장 배신한 자의 손에서 왜곡된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 그의 사상이 마주한 가장 잔혹한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비극은 광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배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